오늘 강의, 그러니까 1박 2일 강의는, 이 3일째 부동산 경매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이론적 틀과 그 이론적 틀이 나오게 된 그 사례들, 그죠? 그 사례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경매를 또 낙찰을 받아왔나 하는 이제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주로 특수 물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 실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 파트별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일단 전체적인 이 3일체 부동산 경매론이라는 것을 왜 3일체라는 것을 굳이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그 이론적 틀이 나오는 기본 개념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론서 55페이지를 한번 일단은 펴놓고, 지금 챕터 1을 실체법적 소멸기준권리 개념 도입 경매 사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우리가 이제 소위 입문을 할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강학상 용어로 쓰는 그 용어가 뭐냐 하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은 우리 법원에서 이 어떤 개념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학교 법대나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민사 법률을 다룰 때 그런 개념을 쓰지를 않고 있고, 말하자면 강학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소위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서 이 경매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권리 분석을 설명을 하면서 내지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강사들이 만들어낸 최초의 용어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 근데 뛰어난 사람일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만 생각해도 그분도 아마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예, 최초에. 나중에 뭐 역사적으로 누가 나오겠지만.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 경매 권리 분석을 하는 하나의 기준되는 권리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09년, 부산에 내려가서 경매를 시작을 하고, 경매를 시작하면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으로 풀리지 않는. 근데 근데 분명하게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하고 고객한테 설명하거나 제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을 것만 같은데, 현재 우리 경매법원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냥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그냥 나가면 그러면 도대체 그 후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낙찰자가 등기상 인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라면 이 경매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게 이 물건이에요. 2009 타경 24124. 2009 타경 24124. 2009년 나왔는데 제가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010년 이제 여름 때부터 4강, 5강. 지금 2010년 요 시점, 9월 14일 요 시점에 강의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쭉, 우리 항상 이제 이 시점에 물건을 봤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권 가등기가 이 앞에 있고, 소유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이 있고, 압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경매 강의를, 그래도 경매 책을 한 번이라도 이제 보신 분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 등기부상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갑구 내지 을구에 가장 먼저 나오는 등기거든요. 갑구에는 뭐 가압류 같은 거, 가압류, 압류. 이 경매 절차에서 말하는 금전 채권자의 등기라는 얘기예요. 금전 채권자, 가압류, 압류 다 돈 받을 채권자들이 등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갑구에. 을구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갑구든 을구든 그 중에서 시간적으로 제일 빠른 그 등기가 이제 우리가 통상 우리가 옛날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소유권 가등기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경매 절차상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누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가등기권자한테 집행법원에서 야, 너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냐, 너 한번 신고해봐라. 이렇게 체고를 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통지 기간, 기간 동안 여기 이 가등기권자가 나 담보 가등기예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사실은 갑구에 있는 등기이긴 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갑구에 등장하는 소위 담보권, 물권, 이게 가등기가 되거든요. 이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죠? 담보 가등기일 경우에. 그죠? 근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경매법원에서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구나 하고 낙찰자 인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이제 뭐 매매 계약을 하든 예약을 하든 나중에 나 소유권 받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 돈 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정물 채권자라고 이야기해요. 특정물. 금전 채권자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제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달라고 하는데 돈으로 바꿔주겠다? 경매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쭉, 이 소유권은 당연히 안 되고, 가등기 가처분. 가처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을 경매 절차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가 없어요. 가압류는 가능하겠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압류가 부산시 중구의 압류 등기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최초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통상. 그러면, 나머지 위에 있는 등기, 가등기, 요 가처분 다 낙찰자 인수. 그렇게 경매법원에서 고지를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특이사항에 이 가등기, 이런 가처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라고 경매법원에서 이제 고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강학상 용어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거 다 인수인데. 그럼 내가 인수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우리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예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말소할 수 있는지, 그죠? 저쪽에서 말소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소송상 말소 못하겠다 했을 때, 저쪽은 뭘 주장할 것이고 나는 뭘 주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게 된 첫 번째 물건이 저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우리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합법적으로 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낙찰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업으로 바로 시작하면서 필더로서 이제 물건들을 보면서 뭐 판례를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 2010년 가을 시점이면 제가 판례를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사실은. 왜? 법정 시상권부터 싸고 낙찰, 유찰이 많이 되는 것들만을 계속 탐닉을 해 들어간 거죠. 이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항상 연구를 해왔거든요. 2010년도 가을 돼서 이 문제가 딱 부딪힌 거예요. 이 문제에 딱 부딪히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의 본질이 뭐냐? 가처분은 왜 하고, 왜 하느냐? 그럼 원래 소멸기준권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개념을 잡은 것이 뭐냐 하면, 대항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대항관계인데, 어떤 대항관계냐? 권리자와 권리자의 대항관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권리자와 권리자의 대항관계다. 우리가, 자,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일반인들은 가장 많이 접하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대항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어디서 많이 접촉을 하게 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전세를 살아보셨으니까, 그죠?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위 옛날에 이 길이라는 개념을 썼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대항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입이라고 하는 것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 전세를 살 때 주민등록 전입을 꼭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조당권자하고도 겨룰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원래 주택임대차법은 약간 예외적인 법률이거든요. 특별법이잖아요. 예외적인 법률이고, 원칙으로 딱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 대항관계의 전형이 뭐냐면 사실은 등기법, 민법에서, 일반법인 민법과 등기법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민법과. 그래서 대항관계다라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래 뭐가 등장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냐면 권리자와 권리자가 등장했을 때라고요. 권리자와 권리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시 공부하고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조. 근데 그러한 법 자체는 뭐냐 하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이에요. 권리자와 의무자에 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해준다 라고 하는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그 법률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건조당권자와 건조당 설정자, 그죠? 그것을 민법은 쭉 처음부터, 그죠? 그 권리자와 의무자에 관한 내용들을 쭉, 그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자, 그럼 민사소송은 뭐겠습니까? 민사소송은, 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와 당신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피고, 원고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제,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 대상이 되는 자를 피고로 삼아가지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범위가 어딘지, 그것을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가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그런 민법 내지 민사 어떤 그런 법과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하고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경매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권리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권리자와 권리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체계화된 어떤 설명을 해주는 법체가 있느냐? 법체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꽉 부딪혔을 때 등장하는 것은 겨우겨우 판례에서 조문과 조문을 다 들고 와서 해석을 해서 그 대항관계를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처음에 아주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배당 문제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정확하게 등장하죠. 배당 순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금전으로 한가할 수 있는 권리자가 경매 절차에 쫙 다 들어와 가지고 금전으로 한가할 수 있는 권리자들 중에서 그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배당 순위라고요. 이해 가시죠? 배당 순위. 우리가 배당 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권리자와 권리자 중에서, 전체 권리자 중에서 금전으로 한가할 수 있는 채권자들 중에서의 그 권리자와 권리자 사이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에서 야, 이 권리가 말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인수해가지고 내가 돈을 물어줘야만 이것을 말소할 수 있느냐? 그냥 말소하느냐? 돈을 물어주고 말소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를 따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권리자와 권리자 간의 대항관계인데, 낙찰자는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내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며 그 자는 어떤 걸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딱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찰자가 깃발을 딱 들고 요 깃발한테 이기지 못하는 놈은 다 죽어라고 우리가 깃발을 딱 든다는 거예요. 그 깃발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그것만 갖고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그래서 임의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제 개념을 붙였냐면 절차법적 소멸 기준 권리라고 제가 이제 약간 그냥 말소 기준 권리는 전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말소 기준 권리 그것만으로 다 경매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만을 갖고 설명하면 이런 많은 특수 물건들을 설명을 못하니, 이 대항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을 못하니 요걸 약간 기능을 낮춰서 이거는 경매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말소해주고 주는 기준,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해주는 기준 정도의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절차법적 소멸 기준 권리로 약간 낮추고 이상을 실체법적 소멸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실체법적 소멸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민법, 민사법에서 원래 판례를 진짜 많이 연구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이 뒤져보면. 권리의 순위는 시간 순위다. 이게 원래 민사법의